내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곤두박질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몇 년 동안이나 간절히 원할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 깨달음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아들, 도윤이를 처음 안아든 순간 바로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응당 나는 행복에 겨워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를 아빠로 만들어준 운명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형, 머리카락, 눈매, 입술선 그 어떤 것도 나를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나는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들 비슷해 보인다고, 병원 조명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 소연이는 기진맥진하여 땀에 흠뻑 젖은 채 베개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난산이었기에 나는 의구심을 애써 삼켰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드디어 왔어, 소연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 반응을 살피는 듯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때 나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채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첫 5년 동안 소연이와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아다녔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호르몬 수치, 배란 주기, 그리고 나의 정자 활동성까지. 모든 결과는 정상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자연 임신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그녀의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고통과 절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3년 차쯤 되던 어느 날 오후,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반대할까봐 걱정할 때 짓곤 하던 그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민준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자 기증을 고려해 보는 건 어때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정자 기증이라니, 내게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식 능력을 믿지 못하는 듯한 그녀의 제안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아이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강직한 턱선이나 아버지의 눈매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DNA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반응은 꽤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야. 우리끼리 계속 노력해보자. 언젠가 하늘이 도우시면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깊고 검은 눈으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년째잖아요. 의사들은 다 정상이라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안 돼, 나는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더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순순한 체념에서 무언가 낌새를 챘어야 했지만 나는 내 의견이 관철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모든 의심을 덮어두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며 우리는 계속 노력했고 고통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소연이의 생리가 멈췄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떴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은 것입니다. 임신 기간은 입덧과 피로감이 있었지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극구 혼자 다니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당신 회사 일로 바쁘잖아, 민준 씨. 그냥 정기 초음파 검사일 뿐인걸요. 그녀는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통 끝에 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기묘한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성애로 의심을 덮으려 노력했습니다.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소연이는 쉬면서 눈을 반짝이며 도윤이를 바라보았지만 나를 볼 때마다 묘하게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산후 우울증이나 불안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도윤이의 머리카락은 나보다 훨씬 짙고 억셌습니다. 귀 모양도 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애들은 크면서 바뀌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단 한 부분이라도 찾길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날수록 도윤이의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면 질수록 아이는 나와 더욱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조차 한마디씩 할 정도였습니다. 지인들이 집에 놀러와서 어머, 엄마를 쏙 빼닮았나 봐요. 아니면 외탁을 했나?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싫었고 속이 뒤틀리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웃고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한편 소연이는 도윤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방어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조차도요. 내가 도윤이의 얼굴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볼 때마다 그녀는 미세하게 움찔거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몰래 정자 기증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소연이가 그럴 리 없지, 안 그래?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그 생각은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녀도 알 텐데. 아마 그녀는 내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불안은 점점 커져 육아의 기쁨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연이가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강인한 턱선과 옅은 미소, 그리고 약간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내가 화면의 이름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 짧은 순간 본 이미지는 나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자 기증자인가? 며칠 뒤 새벽 2시쯤 도윤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기 침대에서 아이를 안아 올려 어깨에 기대게 하고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은은한 수면등 아래서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소연이의 죽은 전남편, 박시우였습니다. 그는 소연이와 내가 만나기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소연이는 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미쳤어, 김민준.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의 오똑한 콧날과 눈썹은 소연이가 예전에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 속의 시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확고한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그녀가 시우와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니 위협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가능성 앞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도윤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이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이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나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나만 바보가 될 거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구석, 잘 열어보지 않는 수납함 깊숙한 곳에서 나는 먼지 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전 날짜가 적힌 유전체 보존이라는 라벨이 붙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늘바이오뱅크와 생식세포 보관 서비스. 신청서에 적힌 이름은 박시우였습니다. 날짜는 그가 사망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사후 사용, 보관 조건, 그리고 아래 명시된 배우자 또는 위임자에게만 양도함이라는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서류를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우의 정자는 냉동 보관되어 있었고 소연이에게 사용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록이 있었는데 일부는 그가 사망한 직후의 것이었고 더 최근의 기록들은 소연이가 냉동은행을 방문해 상담한 내역이었습니다. 그 방문 날짜들은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임신을 시도하던 기간에도 그녀가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 소연이는 죽은 전 남편인 시우의 정자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분노, 배신감, 공포, 비참함,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바닥에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종이들이 내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더 끔찍한 깨달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던 겁니다. 그녀는 내 아이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해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걱정 마, 민준 씨.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이면에서 그녀는 이런 어두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핑 돌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마치 범죄 증거물처럼 꽉 쥐었습니다. 그것들을 비닐 파일에 넣어 서재 책상 서랍에 잠가두었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이성의 끈을 잡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 일을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도윤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이와의 모든 대화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특히 내 쪽에서 말이죠. 그녀는 내가 점점 거리를 두고 비밀스러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래. 그녀가 잠든 늦은 밤, 나는 노트북으로 금융 기록을 뒤져 하늘바이오뱅크로 이체된 의심스러운 내역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하기 1년 전부터 소연이는 냉동은행과 제휴된 난임 클리닉에서 시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결제 내역 날짜는 그녀가 임신 소식을 알린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분노와 비통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토록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할 수 있지? 나는 그녀를 믿었기에 산부인과 검진을 혼자 가겠다는 것도 허락했던 건데. 내가 멍청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죽은 전 남편의 정자로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안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소연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5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면서 어떻게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가 다른 남자.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더럽혔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도윤이의 돌잔치날 아침은 흐린 하늘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일기예보는 비를 예고했습니다. 소연이는 우리 부부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 집에서 조촐하게 돌잔치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돌잡이 행사와 함께 말이죠. 내 계획은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오후 늦게 변호사와 약속을 잡아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도윤이의 친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와 냉동 은행 기록을 챙겨 친생 부인의 소친자, 관계 부인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나는 일찍 일어나 검은 서류 가방에 숨겨둔 서류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두려움과 기묘한 흥분으로 배가 꼬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기철 씨와 장모님 영자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은 도윤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어구, 우리 귀한 손주, 오늘이 진짜 생일이네. 나는 차갑게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2시 30분쯤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이자 우리는 돌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떡 케이크와 명주실, 붓, 판사봉 등이 놓인 돌잡이 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손바닥을 쳤습니다. 소연이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날 이래야만 할까? 하지만 나는 의구심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사기극을 연출한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순서였습니다. 소연이가 내게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로서 한마디 해야지. 아마 그녀는 덕담이나 감사의 인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이의 아빠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연이의 놀란 표정과 장모님의 치켜 올라간 눈썹이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소연이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민준 씨, 갑자기 왜 그래?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 다 알아. 시우의 정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소연아.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서 서류를 찾았어. 냉동 보관 기록, 시술 내역, 청구서까지. 도윤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다 안다고.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방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장모님이 눈을 부릅뜨며 따졌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 제발 우리끼리 얘기해. 응? 그녀는 놀란 손님들을 힐끔거렸습니다. 오늘 도윤이 생일이잖아. 왜 이래?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내게 소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헛소리하는 건가? 저 아이는 자네 핏줄이야. 어디서 감히 싸구려 모함으로 잔치상을 엎으려 들어?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아닙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박시우라는 이름으로 된 냉동정자 보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 생식술 시술 날짜가 찍힌 서류고요. 도윤이가 태어나기 약 1년 전이죠. 여기 은행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윤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불일치 결과도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내 손에 들린 종이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이는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공기가 숨 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도윤이는 이 혼란을 모른 채 옹알거리며 소연이의 옷소매에 떡 고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아, 다 오해라고 말해라. 그녀는 침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뚝뚝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복잡해요. 시우 오빠에 그걸 썼어요. 하지만 민준 씨, 우린 아이를 오랫동안 원했잖아. 당신이 다른 기증자는 싫다고 했고
자네가 전 남편 정자를 썼다고 시인할 줄은 몰랐군. 장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제 우리한테 말하려고 했어? 세상에. 그녀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소연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좀 믿어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난 우리가 아이를 갖길 원했고, 살아있는 사람과 바람 피운 것도 아니잖아요. 시우 오빠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나는 역겨움을 담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임신 기간 내내 도윤이가 내 아이라고 믿게 만들었지.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을 올리게 했고, 고의적으로 나를 남의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만들었어. 그게 바로 친자 사기야. 소연아, 우린 여기서 끝이야. 소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도윤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알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맹세코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이미 이혼 소송 제기했어. 법원 날짜 잡히는 대로 친생 부인의 소도 제기할 거야. 날 속여서 병원비를 내게 하고 아빠 노릇을 하게 만들었어. 우린 끝이야. 내가 현관으로 향하자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막아서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자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도윤이는 자네 아들이야. 씨가 누구 것이든 간에 자네가 1년을 키웠잖아. 장인어른이 거들었습니다. 자네 씨가 부실하다고 해서 아빠 책임을 회피할 순 없어. 자네가 문제없다는 그 검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지. 내 딸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진짜 남자라면 아내 곁을 지켜야지. 내 혈관 속으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보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들 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 뒤에서 죽은 전남편 정자로 계획을 꾸미고 나를 속여서 내가 아빠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장인어른은 나를 칠 기세였습니다. 자네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내 딸이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 거야. 자네가 좋든 싫든 법적으로 자네 아들이야. 나는 폭발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보자는 겁니까? 덤벼보세요. 난 당신 딸이 사기쳤다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 얻어낼 겁니다. 비키세요. 그가 비키지 않자 나는 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고 친구들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손님들은 허둥지둥하며 내가 문을 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는 고함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공황 상태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 그러지 마, 제발. 하지만 나는 분노로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들 내 아파트에서 나가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진짜 남편도 아니야. 자네가 걔들을 버릴 순 없어. 우린 자네한테 모든 걸 걸고 소송할 거야.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험악한 분위기에 밀려 그들은 외투를 챙겼습니다. 장모님은 나를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고 장인어른은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는 떨면서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꿈도 꾸지 마. 우린 끝났어.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는 도윤이를 안고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다. 당장. 소연이는 젖은 뺨과 충혈된 눈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여긴 우리 집이잖아.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해. 네가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당장 꺼져. 그녀는 숨을 헐떡였지만 아이가 울고 있어 애써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기저귀 가방을 챙기고 비통한 표정으로 집안을 한번 돌아본 뒤
아이를 감싸 안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멍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돌떡과 과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벽이라도 부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그저 꺼진 촛불만 바라보며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 내가 모든 것을 파괴한 날. 내 안의 한쪽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당해도 싸. 하지만 다른 한쪽은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잔치에 왔던 친구였습니다. 민준아, 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소연 씨 지금 응급실에 있어. 실신했대. 부모님 말로는 쇼크로 쓰러졌다고 하더라.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 죄책감, 연민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내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해주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야,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심각해 보이던데. 나는 이가 갈리도록 턱에 힘을 주었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녁 일찍 최 변호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뢰인님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요건이 충분합니다. 고의적인 기만 행위를 입증하면 양육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는 완벽하죠? 네, 내가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전화로 몇 번 번쩍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화만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둥 같은 소리가 아파트 현관문을 뒤흔들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문을 확 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듯 초췌하고 눈이 삿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장인어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소연이가 자네 때문에 입원했어. 자네 지원도 없이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은 애를. 이제는 아이랑 같이 길바닥으로 내몰아?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건 자기 거짓말 때문입니다. 내가 쏘아 붙였습니다. 자초한 일이라고요. 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김민준. 자네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알아? 이게 가족이야. 그 애가 자네 핏줄이든 아니든 자네는 우리 딸 남편이야. 책임이 있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책임은 당신 딸이 결혼 서약을 깨버린 순간 끝났습니다. 어디 와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늘어놓습니까? 소연이의 배신은 어쩌고요? 걔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가정을 원했다고. 자네가 기증자는 싫다고 했잖아. 자네 정자에 문제가 있다면. 내 정자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 소리쳤습니다. 검사도 다 했잖아요. 정상이라고요. 소연이는 자연 임신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남자 정자로 자기 멋대로 해결한 거라고요. 끔찍한 일이고 당신들도 알잖아요. 장인어른이 나를 칠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어깨에 힘을 주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분 다 나가요. 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법원에서 하세요. 내 집에서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자네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 자네 자식도. 내 자식 아닙니다. 내가 정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요. 나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장인어른이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나는 허공에서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그를 뒤로 밀쳤습니다. 그가 비틀거하며 장모님 쪽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장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몇 년을 가족으로 지낸 우리한테 할 짓인가?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접한 건 내가 당신 딸 병원비 대고 내 아이도 아닌 애 아빠 노릇할 때뿐이었겠죠.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그녀가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우린 명예훼손이든 가혹행위든 뭐든 다 걸고 고소할 거야. 그러시든가요. 당장 나가요. 나는 그들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피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잠시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을까 겁이 났지만 결국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던 중 소연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녀와 아기를 돌보고 있겠죠. 나이 지긋한 최 변호사는 꼼꼼하게 내 증거물들, 냉동은행 신청서, 시술 영수증, 도윤이의 출생증명서 사본 등을 훑어보았습니다.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정행위, 적어도 중대한 기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바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냉동 보관 서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군요. 병원 예약 문자나 기록도 있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반대한다면 바이오뱅크 측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박시우 씨의 정자를 사용했음을 확인해 줄 겁니다. 그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군요. 사후정자 사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도 얽혀 있겠군요. 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그건 부인 쪽 사정이고 의뢰인님은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인이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본질적으로 친자 관계를 조작한 셈입니다. 양육비 문제에서도 의뢰인님은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가 친자가 아니고 기망행위가 입증되니까요. 법적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무가 끊어질 겁니다. 안도감이 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를 벌주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도윤이를 사랑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가졌던 아빠로서의 사랑과 신뢰의 끈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소연이에게 송달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감정이 뒤죽박죽인 채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우리가 가질 뻔했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미련까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해질녘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또 행패를 부리러 왔나 싶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연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검고 창백했습니다. 헐렁한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이라는 폭풍에 휩쓸린 그녀를 보자 옛날의 연민이 떠올랐지만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민준 씨 얘기 좀 해. 10분만. 10분이면 돼. 나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춤거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혼 소장 받았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서류 다 봤어. 그래, 내가 팔짱을 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나 미워할 만해. 하지만 설명하게 해줘. 당신은 정자 기증은 싫다고 했고 난 영영 아이를 못 가질까봐 너무 무서웠어. 정말 간절했단 말이야. 매달 임신 테스트기가 한 줄일 때마다 내가 겪은 외로움을 당신은 몰라. 그러다 시우 오빠가 사고 전에 정자를 보관해 둔 게 생각났어.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이를 계획했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 나는 그게 낯선 남자의 것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합리화했어. 성공하면 나한테도 아이가 생기고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 당신도 아빠가 되고 당신이 도윤이를 무조건 사랑하게 될 테니 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는 지금의 결혼 생활에 전 남편과의 과거를 섞어버렸어. 마치 나는 껍데기인 것처럼. 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나한테 진실을 말할 생각은 한 번이라도 했어? 아니면 그게 내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안 한 거야? 그녀가 훌쩍였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상관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미친 소리 같은 거 알아. 그래, 맞아. 하지만 난 절박했어. 절박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출생신고서 위조하고 나를 남의 자식 법적 아빠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나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부는 그런 게 아니야, 소연아. 넌 나를 가장 밑바닥부터 배신했어.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난 한 번도 당신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민준 씨, 지금도 사랑해. 제발.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내가 다 설명할게.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잖아. 도윤이는 아빠가 필요해. 당신도 도윤이랑 정이 많이 들었잖아. 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정든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허상이었어. 난 도윤이 아빠가 아니야. 시우가 아빠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거짓말로 만들어진 의학기술의 산물이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서 내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몸에 손 대지 마. 그녀의 목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길 원하면 찍을게. 알겠어. 하지만 부탁이야. 소송은 하지 말아줘. 법정까지 가지 말자고. 나 더 이상 못 버텨. 병원비도 그렇고 부모님도 더 이상 돈을 대주실 수 없어. 나 진짜 다 잃는단 말이야. 나는 그녀의 애원에 기가 차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못 버티겠다고? 난 어떤데? 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 1년 넘게 속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어. 넌 내가 아빠가 되는 꿈을 꾸게 했고 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 넌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넌 나에게 단 한 번도 정당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분노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나가 소연아. 협상은 없어. 법정에서 보자. 그녀는 몸을 굳혔고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비틀거하며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민준 씨.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조용히 나갔고 내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텅 빈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3주 후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었고 나는 마지막 조치로 그녀의 이름을 주민등록 등본에서 말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파트는 처음부터 내 명의였습니다. 대출금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결혼 전에 산 집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그녀가 이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차원에서 퇴거 통보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 발악으로 내게 연락해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내 이름을 망신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괴롭힘은 변호사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집은 텅 비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비난이 없는 온전한 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외로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도윤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하던 집은 이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늦은 밤이면 도윤이를 처음 안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가장 아팠습니다. 나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슬픔과 분노가 타오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냉동 은행 서류와 소연이의 기망에 대한 증거 덕분에 내 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아이 아버지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가 인용되어 나는 법적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연이는 모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도윤이를 꽉 안고 있었죠. 가끔 법정의 밝은 조명을 신기해하며 두리번거리는 아이의 눈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과 기망을 이유로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소연이는 도윤이를 안고 나가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노려보았지만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마비된 감각뿐이었습니다. 판사봉 소리가 울렸고 나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